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전국의 자동차를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11%에 달하는 269만 대가 5등급 판정을 받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김서림 방지제의 절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기준치의 39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었고 3개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S1 75톤급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2021년으로 예정된 본발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곤충을 연구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종을 복원하는 생태보존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곤충의 역할과 이를 통해 산업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곤충학자를 주민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하기로 한 규정에 맞춰 환경부가 차량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10대 중 1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등록 자동차 2,304만 대를 배출가스 양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가 넘은 269만 대가 최하위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경유차였지만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차와 일부 LPG차도 5등급에 분류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에서 5등급, 경유차는 3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내년에 실제 운행 제한을 받는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100만 대입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톤 정도가 저감이 되는데 자동차 분야 일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52%가 저감되는 효과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5등급인지 모르고 운행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인은 배출가스 등급 누리집이나 다음 달 문을 여는 콜센터에서 차량 번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에게 보상이나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보상 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 근거가 없어 자체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통신 3사가 다음 달 1일, 즉 모레 0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대 광역시 중심지 등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합니다. SK텔레콤은 먼저 상용 서비스를 제조업 분야 기업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고 산업용 서비스는 모바일 라우터와 통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G-U+도 5G 라우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내년 3월 이후에는 5G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KT도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송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는 다만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 수요가 많은 의약품은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초 출물 등은 계속 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가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으려면 환자 취급 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 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겨울철이면 흔히 자동차 유리나 안경 등에 김이 끼는 걸 막기 위해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는 분들 계신데요.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절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에 김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욕실 거울을 닦을 때, 운전자들은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가 커지는 겨울철, 시야 확보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대 운전자인 이창기 씨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약간 일단 좀 눈이 많이 좀 따가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약간 그 양볼이 좀 가려운 증상이 있어서 일단 그 다음 날이 돼서 이게 피부에 좀 트러블이 며칠 동안 좀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김서림 방지제 절반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자동차용과 안경용, 물안경용 등 8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9배가 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도 3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기도 자극과 안구 통증을, CMIT와 MIT는 피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제에는 함량 기준조차 없는 메탄올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데 소비자원은 업체에 판매 중지와 자진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자가감사 번호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밀폐된 장소가 아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전기준을 지킨 제품을 고르는 것은 물론 얼굴 등 신체에 닿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 세계 1000대 기업 가운데 4번째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전 세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순위와 혁신 기업 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53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2년째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위는 226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아마존이 차지했으며 162억 달러를 투자한 알파벳이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고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최근 발간한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4,901억 달러로 올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지난해 61.5%에 이어 올해 33.2%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 메모리 시장은 올해 엄청난 성장에 이어 소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바로 이혜리 기자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또 브리핑 현장도 저희가 생중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브리핑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현장의 느낌이 전해졌는데요. 네. 우선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 물어볼 때도 없고 처음부터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을 마음대로 이전을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장비들이 수시로 이게 고장이 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또 여기 사람들은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오늘도 굉장히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네, 2013년 나로호 때도 그렇고요. 네. 현장에서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시험 발사긴 했지만 이때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네.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일단 뭐 75톤급 엔진 기술은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어서 151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 성능 검증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다라는 점인데 그동안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지상에서 수도 없이 연소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날려봤을 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는 의문이었지만 이번에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 점을 확인을 한 게 된 거죠. 예. 도행커 혹시 이 75톤급 이상의 액체 엔진을 자력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린 나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미국이랑은 러시아 정도 포함됐을 것 네, 뭐 같고요. 일본 정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가 이렇게 75톤급 이상의 액체 엔진을 개발해서 쏘아 올린 나라가 되겠습니다. 7개 나라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켓이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에는 대개 액체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액체 엔진의 장점은 언제나 뭐 엔진을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량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연소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이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75톤급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죠. 네, 맞습니다. 물론 액체 엔진 성능을 검증을 했지만 이게 뭐 거의 9분응선까지는 아니고 한 7분응선 정도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과제가 많은데요. 우선은 이 엔진을 묶는 기술, 클러스터링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누리호 1단에 들어가는 4개의 액체 엔진을 잘 묶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기술이 좀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1단에 들어가는 75톤 엔진 4개를 묶게 되면 한 300톤급 정도의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예. 이때 이 4개의 엔진이 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하다 보면 한 개 때와는 다르게 뭐 진동도 더 클 수 있고요. 열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제어를 하느냐가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 외에도 1단과 2단, 3단을 잘 조립하는 과제도 남아 있고요. 예. 반대로 또 누리호가 발사가 됐을 때는 이 조립이 된 것이 또 페어링 분리가 돼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분리하는 기술 역시도 앞으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긴 하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2021년 본발사 이전에는 어떤 시험 발사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우선 2021년 10월에 본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에 앞서 2월에 한 번 더 이제 발사를 해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는 엔진을 뭐 이번처럼 한 개만을 날려보는 것이 아니라 3단이 돼 있는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완전체를 날려보는 건데 그렇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누리호 때는 이제 위성이 1.5톤급 위성이 실용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 2월에 날릴 때는 위성 탑재하지 않고 날려보는 거죠. 그러면 2월에 날릴 때는 위성 없이 그냥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에는 더미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 위성이 아닌 가짜 위성을 실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이 사실 워낙 고가고 한 번 만드는 데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생겨서 맞아요. 위성이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더미 위성을 탑재를 하고 중량만 비슷하게 맞춰서 무게를 날려보는 맞춰서요. 그런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테스트까지 거치고 나면 드디어 2021년 10월에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도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는데 본 발사는 또 어떤 더 큰 감동이 올지 3년 뒤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 요새 정말 심각한 맞아요.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저도 이 부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밝혀냈을까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가 워낙 작아서 몸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때 5분의 1, 적게는 뭐 7분의 1 정도 수준에 눈에 안 불과하거든요. 보이죠. 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 이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영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기술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네. 양전자 단층 촬영, PET 정도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건강검진할 때 받는 뭐 MRI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몸 안을 보기 위해서 일단 체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었는데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방사선의 일종의 감마선이 있는데 이 감마선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통해서 이 입자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와 미세먼지를 결합해서 체내에 주입을 한 다음에 이 입자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팀의 성과입니다. 네, 영상 기술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직접 네. 봤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놀랍게도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며칠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도 폐의 60%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 흡입된 미세먼지가요. 네, 몸 밖으로 이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는 이제 일주일 이상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일부 미세먼지는 뭐 간과 신장과 같은 다른 또 장기로 이동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입을 통해서 들어온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위에 쌓여 있다가 이틀이 지나면 대부분이 배출됐고요. 다른 장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위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의 폐에서 이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미세먼지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더 심한 부분은 하얗게 확인이 됩니다. 파란 부분이 반면에 정상이고요. 근데 미세먼지를 주입한 지 2시간 뒤에는 18시간과 마찬가지로 폐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확인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48시간 후에도 폐 절반 이상이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강을 통해서 위에 들어갔을 때는 48시간 후에 미세먼지 흔적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코로 호흡을 많이 하지 않나요? 입으로 숨 쉬면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보통은 입을 막고 코로 숨 쉬는데 약간 결과가 의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단 미세먼지의 경로, 얘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신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미세먼지 심한 날 일부러 코로 숨 쉬었거든요. 코털에서 좀 걸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공기질 개선을 위한 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보 가운데 처음으로 이포보를 한 달가량 열어서 수문 개방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 흐름이 빨라졌고 강 본래 모습이 일부 되살아났지만 수질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상류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포보를 개방한 것은 지난달 4일. 보 개방 이후 한 달 사이에 가장 달라진 점은 수변 생태 공간이 늘어난 점입니다. 수위가 낮아지자 모래톱과 웅덩이, 습지가 모습을 드러냈고 수질 정화를 돕는 여울도 생겼습니다. 수변 공간이 확대되자 백로와 민물 가마우지 등 물새들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강의 모습이 좀 이렇게 구비도 있고 여울도 있고 뭐 수변 공간이 주변에 있으면 다양한 서식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생태계 쪽으로는 영향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물 흐름도 빨라졌습니다. 물 체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유속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취수장과 부근 수막 재배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질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류의 농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와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총인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예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세 개보를 모두 개방했던 금강과 달리
한강의 경우 이포부 한 곳만 개방했고 개방 기간도 한 달 가량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수막 재배 농사가 끝난 뒤 보 개방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줄지 않아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제약사나 대학, 연구소 등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보상하는 경우 사전에 설명했던 보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올해 하반기 여성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남미희 수석연구원과 세계유합 이정실 부장 그리고 웨어밸리 데이터 김민경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부문 여성 수상자인 남미희 수석연구원은 무겁고 큰 대형 블록을 운반하는 새로운 건조공법을 개발해 기존 해상 크레인의 성능을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부문 여성 수상자인 이정실 부장은 대형 선박 엔진용 초고압 압력 제어 밸브를 개발했으며 김민경 이사는 데이터의 탐지와 통제, 암호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제주도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 한라산에는 160여 종의 희귀 특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묘목 30만 그루를 생산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고산식물은 해발 1,400m 고지대에서 정상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상나무와 시로미 등 160여 종의 특산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분포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구상나무는 10년 전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라산에 심을 묘목을 생산하는 시험 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10년간 구상나무 등 총 30만 그루의 한라산 희귀 특산식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와 함께 산철쭉 등 5종이 대상입니다. 파종과 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 해마다 2, 3만 그루를 생산하고 5, 6년 후부터 고사목 발생 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또 고산식물의 종자를 늘려 확보하고 한라산에 자생하는 초본 습지식물도 증식해 심을 계획입니다. 고산식물이라는 게 습성상 좀 성장 속도가 일반 같은 종 타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아무래도 어린 개체가 가는 것보다 큰 개체가 가서 적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기존 양묘장 말고도 실내 생산시설 등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한라산의 희귀 특산 식물의 증식과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산자락에는 곤충을 살리고 보존하는 생태 학교가 있습니다. 곤충을 연구하고 멸종하는 곤충을 복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강원도 횡성의 산 좋고 그 맑은 곳에서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를 직접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연구소는 그 해발 500m에 있는 분지 형태인데요. 그 자체가 곤충을 연구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뭐 저희 첫 번째로는 그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 해서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요. 또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이라 해서 그 그런 새로운 종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필드에서 연구한 거 정리해서 그 제가 칼럼을 쓴다든가 또 강의를 하는 그런 재료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횡성에서 오신 거겠네요. 예, 횡성에서 왔습니다. 예. 멀리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직접 사시고 연구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고요. 예. 말씀 중에 서식지외 보전기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가 좀 생소해요. 어렵죠. 그 쉽게 생각하시면 국립공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립공원은 그 지역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고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식물, 그다음에 민물고기, 곤충 이런 식으로 분류군별로 나눠져 있는데 26군데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네. 자, 정말 횡성하면은 생물이 살아가기 또 연구소가 굉장히 좋은 환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살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나요? 그 멸종위기 곤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늘 그 보존을 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라든가 그런 실험을 하는 곤충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벌레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200종의 곤충을 저희가 쭉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쪽 곤충생물 다양성이라 그래서 한 3,800종 16만 개체의 그 곤충 표본을 저희 곤충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곤충박물관도 있군요. 네, 그런데 멸종위기 곤충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종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마다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붉은점 모시나비, 그다음에 애기뿔 소똥구리, 그다음에 물장군 이런 3종의 그 멸종위기 곤충을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좀 어느 정도 사육 설명서도 있을 거고 생활상도 다양하겠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붉은점 모시나비 같은 경우는 그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스페셜리스트요. 그래서 기른초를 따로 늘 그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애기뿔 소똥구리는 그 건강한 소똥을 먹기 때문에 그 제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소똥구리 위해서 소도 키우시는 소를 거예요. 키워서 그 건강한 소똥을 저희가 늘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물장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사는 모든 그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올챙이부터 민물고기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서식지를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직접 키우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이 멸종위기 3종 말씀하셨는데 진짜 갓난아기 키우듯이 보살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박사님의 쇠똥구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사연 없는 곤충이 없죠. 그런데 그 쇠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키우기가 힘들고요. 또 파브르 곤충계에 첫 번째 나오는 곤충이 쇠똥구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소가 있는 지역이 횡성이기 때문에 한우하고 쇠똥구리는 또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궁합도 잘 맞고 이게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쇠똥구리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쇠똥구리를 키우기 위한 그 기본적인 서식지 조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브루셀라나 구제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병균이 많다 보니까 약들도 많이 뿌리고 또 입식사육이라 그래서 소를 갖다가 그 곡물성 사료를 키우다 보니까 똥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소를 키우다 보니까 애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직접 키우시네요. 정말 박사님의 정성이 대단한 것 같고 사실 이 자그마한 소똥구리를 위해서 더 큰 소를 키우신다는 게 더 놀랍기도 하고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정성이 느껴지고요. 많은 연구를 하시지만 박사님의 주된 연구 대상은 애벌레라고 들었습니다. 애벌레라고 하면 이제 성충이 되기 전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애벌레가 사실 곤충의 생활사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농업해충, 산림해충 그러면 다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에 대한 연구가 전혀 돼 있질 않아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생활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빨리 죽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제공해 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알코올 액침이라 그래서 그 액침을 해가지고 알코올 액침이요. 나중에 그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유용 물질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벌레를 키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록이 없는 신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록이면 미기록종 이런 새로운 종들을 발굴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벌레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애벌레가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앞으로 활용도가 다양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통 나무를 먹을 때 쌉싸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풀 같은 것들. 예, 그렇죠. 그건 뭐냐면 식물을 먹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애벌레예요. 그러니까 늘 애벌레가 식물을 먹다 보니까 애벌레에 대한 저항성으로 식물들이 독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못 먹게 그래서 하도록. 손맛이 나는 거예요. 죽인다든가 설사를 하게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는 애벌레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독성 물질이 들어왔는데 얘를 해독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갖고 있어요. 그 미생물을 가지고 지금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애벌레는 모든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신약의 물질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브라질이라든가 열대우림 지역을 계속 부수는 게 사실은 옥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수수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사실 사료용이 60~70%가 넘는데 가축 사료용이죠. 그 사료용을 그 옥수수로 쓰는 게 아니라 곤충 애벌레를 쓰면 사실 곤충 애벌레 키우는 건 간단한 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우림도 보호하고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막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사료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식용, 좀 징그럽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형태를 바꿔서 저희가 충분히 식용화할 수 있거든요. 먹기 좋게끔 뭐 분말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그 무궁무진합니다. 분말로 만들거나 잘게 쪼개도 사실 영양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더 좋을 수 있죠. 이제 갈아서 만들어서 쓰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른 모습으로 먹는 건 메뚜기라든가 번데기 정도인데 나머지 같은 것들은 보기에 좀 이렇게 혐오스럽다든가 하면 그런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 방안이 되게 많겠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곤충들도 이제 겨울잠에 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박사님도 이제 겨울 방학처럼 여유가 생기시는 건가요?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붉은점 모시나비라는 것은 한지성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영하 48도까지 견디는 내동결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로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참 활발할 시기죠. 지금 제일 많이 지금서부터 2월, 3월까지 가장 많이 활동을 할 때라서 걔네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이제 괜찮은데 걔네들을 바깥에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축사 관련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장군 같은 경우는 또 걔네들 월동하다가 많이 죽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추위에 약한가 봐요. 약하죠. 그러니까 사망률을 떨어뜨리려고 또 시스템을 또 정비해야 그래서 사실 생물을 다루는 일은 계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또 사진을 보니까 또 어린 초등학생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꾸준히 방문하고 뭐 전시 공간 같은 것도 마련돼 있나요? 박물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박물관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부터 전문가까지 굉장히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소 키우는데 끝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목표와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 그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될 일이 그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고 또 멸종위종 1급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동결 물질, 그러니까 생체 부동액이죠. 그 생체 부동액은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난자나 정자, 그다음에 혈액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데 그 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그다음에 어떤 물질로 나는지, 합성 경로는 어떤지는 제가 1차적으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체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생체 부동액의 기능, 그 기능을 논문화하고 또 특허화해서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산업화하면 굉장히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자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자를요? 예, 제자를 같이 키우는 연구를 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지 사실은 제대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넌 그런 것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칼럼이나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서 소통하면서 얼마 전에 그 외래종 이야기, 잘못된 정보라든가 또 모르고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같이 말씀드리고 또 오해도 풀고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박사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곤충 채집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세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 들었는데 예. 박사님의 어떤 눈빛이나 말씀 속에서 예. 곤충을 대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롯의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과학 본색에서는 코로 들이마신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가을에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올해가 지난 5년 가운데 최고 농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안전한 실내에 있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된 상황이라면 환기를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집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웠다면 대기가 정체된 새벽 시간대를 피해서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고요. 또 그 후에 물걸레질은 필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